교재는 연속적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신 거니까 124페이지 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124페이지 이제 들어가시면 충당부채 저희가 충당부채 부분을 하자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비유동부채 두 번째 시간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크게 어렵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신데 회사에 가시면 실제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 수업은 퇴직금에 조금 치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당 부채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를 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급수에서 충당 부채를 내기 시작한, 그러니까 퇴직급의 충당 부채는 개정 과목이 아니고요. 충당 부채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라는 문제를 내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1급에서 잘 안 냈었고 충당 부채는 세무급수에서 더 많이 냈었는데요. 요즘은 또 그렇지 않네요. 그래서 이게 연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를 내고 싶어 해요. 출제자들이.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시험이 기존에는 1년에 4번을 봤었어요. 근데 지금 AT라는 시험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시험을 6회로 늘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다양해야 되는 부분이 더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엔 조금 어려운 건 회계에서 건너뛰었으니까 가세요. 놓고 가셔도 괜찮아. 이렇게 했던 부분이 지금은 다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시험 횟수가 늘으면 불리해요. 시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횟수가 많으니까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더 범위가 넓어져요. 네, 그렇게 되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양들이 버리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요. 횟수가 많아지면. 근데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충당부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충당부채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출의 시기라든지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다. 그럼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확실하지 않대요. 그래? 불확실해?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 안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회계 처리를 해서 이 충당부채라고 하는 건 비유동부채라고 하는 거로 재무제표에 우리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니 지출의 시기도 알 수가 없고 금액도 불확실한데 어떻게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금액은 내가 계산할 수 있어. 그런데 나가는 시점은 언제야? 라고 못 박을 수는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하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시기는 정말로 언제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금액은 뭔가의 기준점이 있어서요. 금액은 기준점을 하나 세워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근거로 금액은 무엇 할 수 있다? 금액은 산정이 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불확실하다는 표현을 붙이는 건 그 금액이 바뀌어요. 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금액이 바뀌거든요. 내가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에 기준점을 세워서 금액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다라는 얘기는 우리 회계 기간은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잖아요. 그러면 2020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금액은 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2021년도 7월 31일에 회사를 퇴사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 시점을 잡아서 산정한 금액과 21년도 7월 31일에 퇴사한다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산정 금액이 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금액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금액 계산은 가능해요. 그래서 얘를 비유동부채로 또 우리는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나오는 건 우리 회계라는 거 앞에서 처음에 수업할 때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갖고 가시죠라고 했을 때 무슨 얘기 했었냐면 회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얘기했었고요.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회계는 추정치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추정치 포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충당부채는 일종의 추정치거든요. 여러분 대손충당금이라는 거 얘기했을 때도 추정이 있었죠. 대손율을 추정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를 못 받을 것 같아 라는 거. 그럼 추정치잖아요. 우리 잔존가치는 얼마이다? 그럼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추정치인 거예요, 여러분. 내용연수도 추정치죠. 몇 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는 우리가 회계처리는 추정치를 포함해요. 이 충당부채도 그런 추정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부채이다 아니다? 이다라는 거예요. 충당부채는 부채성 충당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충당부채의 인식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라면 결론적으로 네가 부채라고 주장하는 그 충당부채는 이렇게 인식요건이 있어. 그래서 이 인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자, 이 요건 중에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한다라면 그들은 충당부채가 아니라 누구이다? 우발부채이다. 그래서 이 우발부채는 우리 무엇으로? 주석으로 무엇한다? 공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발부채는 부채가 아니에요. 그냥 주석에만 써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써주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넘버분. 그럼 충당부채 인식요건 첫 번째 내용을 봤더니 과거의 사건이라든지 거래로 인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여러분 우리 종업원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종업원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을 고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회사에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이 고용된 종업원한테 무엇을?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면접 보실 때요. 회사가 어떤 퇴직금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퇴직금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정말로 퇴직금이 없는지. 여러분 퇴직금이 없는 회사라고 해서 불법 아니에요. 네, 퇴직금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순수 연봉제 적용하시는 회사들은 연봉으로 모든 행위가 끝나요. 그래서 퇴직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취업규칙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종업원이 고용이 돼서 근로를 무엇했을 것이다? 제공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럼 근로를 제공했으니까 회사는 그때그때 월급을 주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 종업원이 우리하고 계약의 기간이 종료가 됐답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 자, 그럼 여러분 회사하고 빠이빠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계약 기간 종료됐으니까 우리는 뭘 줘야 돼요, 여러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네요. 해야죠. 근데 이 종업원 몇 년 근무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종업원이요. 우리 회사 장기 근속자였어요. 10년 근무하고요.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10년 동안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한 번에 퇴직금을 주려면 회사는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할 때마다 결산을 할 때마다 요 12월 31일이 도래할 때마다 우리 무엇을 하자? 퇴직금 계산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종업원은 근로를 제공했고 10년 동안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아갈 권리가 생겼죠. 회사는 의무가 있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의무 또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더라. 자, 그리고 당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이 10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려고 하니 우리는 자원이 밖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누가 봐도 확실하게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무엇하더라? 매우 높다, 여러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매우자가 빠지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반드시 매우 높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 무엇할 수 있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가 아까 2020년도 12월 31일, 자, 아직 그만두진 않았지만 12월 31일까지 종업원별로 근속의 기간이 나올 거고요. 그 근속 요치에 맞춰서 우린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야,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 라고 하면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그만두는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직전에 3개월치 평균 계산해서 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산정기준이에요. 회사도 그 기준법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회사는 일할 방식으로 계산하고 어떤 회사는 월할 방식을 계산하고 그건 회사가 규정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 이만큼은 최소한 줘야 합니다라는 기준이고요. 회사가 그거보다 더 많이 주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금액을 놓고 봤을 때 그거보다 안 좋은 조건 또는 규정을 지켜줘야 되는 걸 지키지 않았다는 건 제재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모든 종업원이 그만둔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퇴직금을 추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두 다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부채라고 인정하는 거고 언제 종업원이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장기전으로 갖고 다닌 거. 그래서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충당부채의 측정과 변동과 사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당부채의 측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 우리 금액 산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거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금액으로 할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측정은 언제 한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준값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여야 한다. 다만 지금 충당부채로 설정하는 그 금액이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라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명목가액은 우리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짜리예요 라고 하는 액면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자동차를 5천만 원 주고 우리 구입하였다, 또는 내가 5천만 원에 자동차를 무엇하였다? 판매하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5천만 원의 가치는 현재 명목가액이 5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동차를 무엇으로? 우리 36개월 할부로 팔았다. 그럼 여러분 36개월 할부이면 당연히 3년에 걸쳐서 돈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3년 동안에 5천만 원의 가치가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할부하면 우리한테 또 따박따박 뭘 받아가요, 여러분? 이자를 받아가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지금의 금액과 이 3년이라는 부분 때문에 현재 가치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 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라면 우리는 무슨 금액으로 현재 가치로 무엇할 수 있다?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충당부채의 변동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얘기시냐면 내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로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바뀌느냐 안 바뀌냐 이 얘기예요.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뀌었다라면 그 금액을 무엇 하셔야 돼요? 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변동입니다.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마다 잔액을 무엇 하시고 검토하시고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무엇 하셔라? 증감 조정한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죠. 퇴직금만 놓고 봐도 여러분 근속연수라는 건 계속 늘어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언제 2019년도 12월 31일에 우리 회사 종업원은 모두 다 근속연수가 5년이다. 그럼 여러분 5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했겠죠? 그리고 또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 가면 저는 6년에 대한 근속연수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1년치만큼을 더 무엇 해줘야 돼요? 여러분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가끔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증감이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정해라. 이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결산할 때마다 금액을 검토해야 되고요. 바뀐 거는 바꿔주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충당부채의 사용. 자, 충당부채의 사용은 너 그 충당부채 무슨 용도였어? 퇴직금 목적이요? 그 충당부채 무슨 용도였어? 아, 예, 저희 지금 현재 하자보수 때문에 있는 건데요. 하자보수 충당부채였다. 아, 저희 그건 3년 동안 무료 AS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이라든지 그 용도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으로 충당부채 설정했던 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거고 하자보수 충당부채로 설정했던 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식 시점에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무엇하셔라? 사용하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다 지켜서 업무에서 하고 계세요. 네. 자, 그리고 팁박스를 좀 볼게요, 여러분. 팁박스에 가면 뭐가 있을 거냐면 우발자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부채라는 부분이 있으면 부채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다? 자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자산에 대해서는 충당부채 같은 용어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부채는 충당 부채가 있고 우발 부채가 있었거든요. 그럼 충당부채는 부채였어요. 그래서 비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얘는 지금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 주석으로 공시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산에도 그런 자산이 나올 수 있더라. 그래서 자산도 우발자산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발자산에 대한 요건이 맞춰지면 이 부분 또한 무엇할 수 있다? 주석 공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발자산은 있지만 자산으로 들어오는 재무상태표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자산의 행위는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회계 처리하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자,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우리 무엇으로 공시해라? 주석으로 공시해라. 그래서 주석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자원이 유입될 것이 무엇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 자산과 이익을 인식하시면 된다. 왜냐하면 자산의 유입은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 발생이 대부분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충족됐다라면 자산을 증가시키고 수익을 발생시키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린 대부분 우발자산이고 우발자산도 무조건 주석 공시가 아니라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예제 부분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중 충당부채, 그리고 우발부채, 그리고 우발자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틀린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자,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건이라든지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맞죠, 여러분? 자, 충당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맞는 얘기인 거죠? 자, 세 번째,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원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해달라고 했습니다. 네, 요것도 맞죠. 팁박스에 있었던 내용. 자, 우발부채도 충당부채와 동일하게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한다. 여러분, 충당부채만 부채이고요. 우리 우발부채는 무엇 해달라고 했다? 주석으로 공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됩니다. 4번.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부분. 자, 우리 충당부채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그 충당부채에 해당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다 간단하게 요거는 좀 써볼게요.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회계 처리하실 때 이 회사가 어떤 퇴직금의 제도를 가지고 회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것. 그러니까 회사에 일단 가셔서 퇴직금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이제 면접 보시면서 벌써 결정이 끝났겠죠. 자, 그러면 퇴직금 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퇴직금 제도가 있으면 우리 무슨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라. 저희는 사내 적립제도를 씁니다. 자, 사내 적립제도를 쓴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가 배우려고 하는 퇴직, 급여, 충당, 부채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는 회사예요, 여러분. 이게 사내 적립제도예요. 그래서 사내적립제도를 쓴다라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쓰겠죠. 그리고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쓰는 회사는요. 어떤 식의 퇴직금을 주냐면 누적제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제 퇴직금 제도를 쓰고 있는 회사. 우리 회사에서 누적제 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전 그렇게 표현해 드리거든요. 누적제라고 하는 부분은 근속연수가 누적됨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근속연수가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누적이 됐을 때 저는 2019년도까지의 급여는 지금 20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급여는 250만 원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적대 퇴직금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2020년도 250만 원 받고 있는 시점에 퇴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250만 원을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겠다라는 원리예요. 그게 누적대 퇴직금입니다. 그렇게 가는 부분이고요. 연봉제 퇴직금은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나 2019년도에 얼마 받았다? 200만 원. 아, 그러면 이게 퇴직금. 자, 그리고 저는 2020년도에 얼마 받았다? 250. 그러면 이게 퇴직금. 그럼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실게요. 이게 딱 2년만 근무했다라고 하면 누적대 퇴직금을 받는 분들은 실제 퇴직금을 얼마를 받는다? 사실 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겠죠. 누적제는. 근데 연봉제로 받는 분들은 우리 500만 원이 아니라 250에 200만 원 더해져서 450을 받겠죠. 자,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 식의 의미가 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제 퇴직금인지 누적제 퇴직금인지에 따라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취업규칙이 대부분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크면 노사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회사가 작다라면 노사 합의를 하지 않죠. 회사가 결정된 취업규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퇴직금은요. 회사의 취업규칙에 맞춰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건 다시 다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어지는 퇴직금이고요.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언제 결산할 때마다 매번 설정을 해서 씁니다. 근데 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희는 사내적립제도 쓰지 않고요. 저희는 사회적립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회적립제도 때문에 들어왔던 부분의 변천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회적립제도로 들어왔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섰죠, 여러분. 무슨 부분? 아니 회사가 부도가 나면 도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종업원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크더라. 그래서 무슨 부분? 아니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 그러면 우리 고용노동부가 있으니까 고용노동부가 보상을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왜냐면 고용노동부가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삼삼체제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월급을 못 받은 게 있다? 그럼 몇 개월? 3개월에 대한 건 고용노동부가 먼저 주고요. 고용노동부가 기업하고 무엇을 해서 붙어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개월치를 국가한테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 건 보상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리고 퇴직금도 내 근속연수 몇 년치만? 3년치만. 근데 제가 10년 동안 일했다? 그럼 7년치를 회사하고 제가 붙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피해가 자꾸 많아지는 거죠.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의 문제가. 그래서 이 도산의 문제 때문에 국가가 대대적으로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면 보험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퇴직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퇴직보험. 그래서 퇴직과 관련돼서 우리 보험으로 사회적립제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에 우리를 놓고 뭐라고 얘기하라고 하면 100세 세대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일본은 지금 실질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죠. 거의 초고령화까지 갔을걸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가 되는 연도가 일본보다 속도가 빨라서 문제예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면 우리 노령층의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령화로 접어드는 시기가 실제로 늦춰지는 건 맞아요. 근데 사실상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들 계속 생기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지금 무슨 부분, 이 보험은 가입을 하면 퇴직보험이란 부분은 실제 종업원이 그만두면 여러분 모두 다 일시로 지급을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퇴직금을 받으면 이 퇴직금을 잘 저축으로 갖고 있다가 내가 노령 때 쓰겠어 라고 얘기하시나요? 안 하시잖아요. 들어오면 뭔가를 사고 뭔가를 쓰고 여행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그 고령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보험의 제도를 다 무슨 제도로 바꾸자? 연금의 제도로 바꾸자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제가 이 변천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쪽으로 취업을 나가고자 한다면 바뀌는 부분의 흐름도 보셔야 돼요. 그 흐름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다 바뀌어요, 여러분. 세금의 신고도 바뀌어요. 근데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뒤늦게 바뀌었다는 걸 알면서 뒤늦게 수습을 해요. 아무리 회계가 발생된 사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건 맞지만 그건 회계 처리 시점이 터진 사건을 입력한다는 관점이었던 거지 너무 뒤늦게 감지를 하셔서는 안 돼요. 바뀌어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당연히 회계 처리도 바뀌고 규제도 바뀌었고 세법도 바뀌었겠죠. 자, 그렇게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지금은 연금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그리고 우리 표현은 연금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보험이란 표현을 아직도 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연금은 보험사에 가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행에 가시면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 두라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시중은행에 가시면 이거 보험 담당하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은행에 대부분 많이 하죠. 근데 나는 삼성생명의 보험, 삼성이라는 보험사에 연금 가입했는데 문제 안 되신다고요. 심지어는 이 연금에 어떤 것까지 국가가 얘기를 해줬냐면 이 보험을 기업이 파는 게 아니라 개인 우리 왜 보험 설계하신 분들 있죠. 보험 모집이라고 하신 분들 그분들조차도 이 연금 팔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 연금 팔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보험사에 가입을 했든 종금사에 가입을 했든 은행에 가입을 했든 어디에 가입했든 다 연금이신 거예요. 지금은 보험의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일시가 아니라 연금의 형태로 받아가는 걸 하자.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다? DC와
DB 제도가 있다라고 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요것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IRP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IRP는 여러분이 개입하는 거 아니세요. IRP는 여러분의 개인 계좌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무하신다. 우리는 회계는 회사 입장으로 봅니다. 그럼 회사에서 근무할 땐 우리 무슨 부분 DC와 DB라고 하는 것만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자, 그러면 이게 사회적립제도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회적립제도는 무슨 제도가 있다? DC 제도가 있다. 그리고 무슨 제도가 있다? DB 제도가 있다. 실무자들은 DB, DC라고 얘기합니다. 자, DC라고 하는 건 퇴직, 연금, 확정, 기여형의 제도를 DC라고 얘기하고요. 자, DB 제도는 퇴직연금 확정, 급여형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자, 세부적인 얘기는 다시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우리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는지, 그리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회사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사내적립에 해당되는 종업원도 있고요. 사회적립에 해당되는 종업원도 있어요. 그래서 사내적립, 사회적립 두 개를 다 같이 쓴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갔더니 저희는요, 대표이사는요, DB를 쓰고요. 대표는. 그리고 종업원은 모두 다 DC이던데요. 네,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두 개가 병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걸 같이 못 내요. 그러니까 시험은 따로따로 각계 전투를 내지만 업무는 이게 다 섞여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회사의 법인세 시험 갈 때 머리가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실무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게 회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금 신고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검토를 해야 돼요. 일단은 회계적인 부분의 처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퇴직금 제도는 꼭 검토를 해보셔라. 자, 그러면 그 중에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오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종업원이 미래에 그만두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만두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하겠다? 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결산할 때마다 무엇하겠다? 미리 정리를 좀 해놓겠다. 그래서 각 회계연도에 무엇으로? 비용으로 처리를 해놓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일단 설정부터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그만두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뒤에 종업원이 그만두면 그 돈을 빼서 정리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해서 수익이 발생했겠죠, 여러분. 그럼 그 수익에 무슨 부분, 우리 비용도 들어와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우리 종업원에 대해서 무슨 부분, 누적제 퇴직금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누적제 퇴직금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결산할 때 무엇 하셔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무 얘기 하나 더 합니다. 자, 무슨 부분? 자, 누적제 퇴직금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맞이했겠죠. 그랬더니 회사 선임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회사는 퇴직금을 충당부채 설정 안 하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 이건 또 뭔 소리야. 누적제 퇴직금이 하라겠는데 자,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회계는 하는 게 원칙입니다. 회계는 원칙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중소기업이면 법인세를 미리 아시는 분들이 법인세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시냐면 법인세에 갔더니 도산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립제도를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회적립제도를 써야 되는데 계속 회사에서 누적제 퇴직금을 따박따박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에 비용을 쓰고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로 부채 계정을 만들어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게 도산이 되면 계속 종업원에 문제가 생기니까 법인세에서는 현재 이 누적제 퇴직금으로 주고 회사에서 설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하지 않는다. 비용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비용을 불인정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럼 비용을 불인정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세금의 혜택을 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임들이 야, 하지마 법인세에서 인정도 안 하는데 뭐 틀어 이런 회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업무에서 따져보실 것. 근데 회계는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다. 원칙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 상장사 입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이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우리는 FM대로 배웁니다. 그리고 회사 사정은 들어가서 CCBB를 가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수업하고 나면 충당부채가 없으면 자기네 회사 재무제표가 잘못됐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잘못된 게 아니라 요건을 맞춰보시라고요. 정답을 내려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현재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 인정 안 해주고 사회 적립한 것만 비용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산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 적립으로 독려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또 있다라는 거.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우리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에 설정해야 되는 금액. 자, 이 설정하는 금액은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과 동일합니다. 자, 왜 제가 동일하다라고 하냐면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도 매 회마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작년에 이만큼이 필요했었어. 그리고 금년도에 채권이 얼마냐에 따라서 필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올해는 이만큼이 필요하네.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선이 다르죠, 여러분? 그럼 요만큼만 무엇하면 돼요? 추가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똑같겠죠. 근속연수는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저는 해마다 무엇을 했을 것이다? 충당부채를 매 해마다 설정했겠죠. 그럼 이때 설정했던 금액이 남겨져 있을 거고 이 해에 또 하겠다라면 나는 2019년도에도 설정했고 2020년도에도 또 할게. 자, 이렇게 되시면 19년도에 설정했던 금액만큼 올해 또 설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추가된 기간만큼만 추가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20년도 12월 31일 모든 종업원이 그만둔다는 가정하에 얼마의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걸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12월 31일, 그러니까 보고기간 종료일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내가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 추계액은 실제 시험에서는 줍니다. 그러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퇴직급여 추계액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구동을 해서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추계액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알려주지만 업무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는 거. 그럼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인사급여라고 하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급여 또는 원천징수라고 하는 급여에 가시면 퇴직금과 관련된 퇴직소득의 퇴직급여 추계액 메뉴가 있어요. 그거 구동해서 여러분 직접 뽑아서 결산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는 더 어려워요. 결산들은. 자, 그래서 그 추계액에서 저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 장부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금액은 우리 무슨 부분? 합계 잔액 치산표에 남겨져 있는 금액. 그래서 합계 잔액 치산표에 남겨져 있는 금액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무엇 하시면 된다?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엇해라? 추가 설정해라. 혹여라도 이 금액이 음수이면 환입 조치합니다.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환입 조치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있을 수는 있지만 빈도가 매우 낮아요. 왜냐면 근속연수가 매해마다 쌓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추가 설정액이 거의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우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교재 부분 밑에 보시면 회계사항 거래라고 해서 드려진 부분. 자, 결산 시점 보고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입니다. 자, 그 날짜에 자,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될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이다? 1,000만 원이다. 자, 설정 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얘는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 금액이 700만 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12월 31일에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을 거고요. 그 추계액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 우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누가 있을 것이다? 잔액이 있을 것이다. 그 금액을 무엇 하셔라? 빼주셔라. 그러면 우리는 3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 추가 설정액. 자, 이 부분이 회계 처리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 대상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고요. 대변엔
비유동부채인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 더 하실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라고, 제가 왜 일이 어렵다라고 하냐면 추계 1000만 원을 뽑아야 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게 결산이에요. 분계하는 게 결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은 분계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시험의 결산은 쉽고 업무의 결산은 어렵고, 그래서 결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누적제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이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종업원이 그만뒀으니까 여러분, 회사는 퇴직금을 무엇한다? 지급한다. 자, 종업원이 퇴사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퇴직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실 땐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에 갑니다. 퇴직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충당부채에 무엇 하셔라? 상계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우선 상계하세요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액이 부족하다라면 잔액이 부족하더라 라고 하면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그럼 단기 비용 처리는 무슨 처리하시면 될까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가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원천징수 배웠어요, 여러분.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해야 되고, 사업소득도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도 원천징수,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도 원천징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실 때도 우리 무엇 해야 된다?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 원천징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내는 출제자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마세요. 자, 김영업 씨의 퇴직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퇴직금 1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 아, 그러면 100만 원이 나가겠구나. 자, 그런데 이 퇴직금 지급할 때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장부 금액이 얼마가 있다? 1000만 원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으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와 무엇 하셔라? 우선 상계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선 상계합니다. 그리고 퇴직과 관련된 소득세 등이 22,000원을 무엇하였다? 원천징수하였다. 그럼 내가 원천징수를 한 거예요? 원천징수를 당한 거예요? 우리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의무자였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 계정 누굴 써야 된다? 예수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2,000원은 예수금. 그래서 내가 지급한 퇴직금은 100만 원에서 22,000원을 뺀 97만 8천 원이 나갔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차변에 우리 대변에 있었던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줘야 되는 퇴직금 100만 원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예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22,000원. 나머지 실수령액 보통예금 97만 8천 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패턴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자, 퇴직연금 제도는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무슨 제도와 무슨 제도가 있다? 우리는 DC라고 하는 제도와 DB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자, DC라고 하는 제도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그럼 왜 기여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확정기여형은요, 연봉제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은 연봉제 퇴직금. 자, 연봉제 퇴직금이니까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 연봉 협상을 했는데 내가 퇴직금을 현재 200만 원 받고 있다. 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50만 원을 받고 있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요 200만 원에 대한 걸 무엇으로? 통장에 무엇하겠다? 입금시켜주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는 얼마를 입금하겠다? 250만 원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연봉제 퇴직금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200만 원, 250만 원 시험진 줍니다. 근데 제가 일은 자꾸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자, 이런 부분은 일이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일하러 가시면 무엇 해야 된다? 이 연봉제 퇴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무엇 해야 된다? 아, 여러분이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0만 원, 250만 원이라고 하는 요 금액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이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회사의 규정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불이백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라는 게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여러분.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 공간이 더 편하네요, 저는. 그래서 실제 불이백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건데, 불이백 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적립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불이백은 임금 총액이라는 걸 산정합니다. 임금 총액. 자, 그럼 여러분 임금 총액은 누구까지 포함이다? 상여가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여 포함하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가끔 이 불이백 계산 잘못하셔갖고 뒤에 가서 추가 불이익도 하고요. 또는 종업원이 당연히 여러분 종업원 그만뒀으면 퇴직금 계산한 거 뽑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종업원이 저 이거 왜 금액이 이래요? 라고 물어봤는데 상여를 포함하고 계산 안 하신 분들 계세요. 상여 포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상여를 포함해서 우리 연차 수당 주는 회사들 있어요. 연차 수당도 포함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 임금 총액에 대해서 우리 무엇하자? 내가 1년을 꽉 채웠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2019, 2020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다 채웠다는 가정이에요. 다 채웠다라면 이걸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12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변수가 없는 회사는 한 달 월급이 무엇이다? 퇴직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회사는 상여 없던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연차 수당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연차 수당도 없고 상여도 없었다. 그러면 한 달 받는 급여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 계산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산이 안 되면 회계 처리를 못 하겠죠. 그래서 시험은 회계 처리하는 금액은 줍니다. 그래서 시험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이백에 대해서는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무슨 처리하자? 비용 처리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연봉제 퇴직금이기 때문에 종업원이 그만둔 시점에 다시 나가야 되는 퇴직금은 없는 거예요. 다만 모든 회사에서 종업원이 그만둘 때 1년을 꽉 채우진 않겠죠. 2년 6개월. 그럼 내가 2년치는 퇴직금을 넣어놨어요. 그럼 6개월치는 안 넣어놨다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결산하실 때 무슨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지 퇴직연금 충당부채라는 부분은 인식한다, 인식하지 않는다? 절대 인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또는 퇴직연금 충당부채는 연봉제가 아니라 누적제 퇴직금이었을 때만 쓰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아까 통장에 입금해 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통장은 종업원이 현재 50명입니다. 그럼 통장의 개수도 몇 개이다? 50명.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50명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불이백 계산하는 건 종업원별로 계산하시는 거지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A 직원 얼마, B 직원 얼마 각각 계산 따로따로 하셔서 50명의 계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계좌는 실계좌이다, 가상계좌이다, 가상계좌입니다. 그래서 가상계좌이고요. 근데 이 가상계좌의 예금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업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종업원들한테 그 얘기는 합니다. 여러분 관심을 좀 주세요. 여러분 통장이니까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좋은지도 더 보시고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면 수익률이 높으면 위험률도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거를 가지고 회사가 가입을 시켜놓고 거기다 불입을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계좌는 내 계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수익 상품에 해당되는 거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왜 원금이 소실된다고 하죠? 원금 소실은 본인의 책임이에요. 회사가 메꿔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회사는 200만 원, 250만 원이 무슨 금액이다? 불이백이다. 그럼 정확하게 넣어줬거든요. 그럼 이 불이백에 이자가 붙는다는 거죠. 그 이자는 누구 거다? 종업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상계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계 처리를 불이백만 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건 해주셔야 돼요. 종업원이 퇴사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연금을 가입한 금융사가 있겠죠. 은행이든 보험사든 종금사든 그들한테 무슨 처리는 해주셔야 된다? 퇴사했어요 라는 통보 처리는 해주셔야 해요. 퇴사 통보 처리해 주셔야 이 가상계좌가 종업원의 무슨 계좌로? 실계좌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업무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가입돼서 종업원의 퇴직금을 불입하고 있는 회사는 퇴직금 불입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고요. 퇴사했을 때 별도의 퇴직금과 관련된 행위가 나오는 건 사실 없어요. 불입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다라면.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불입 시점의 회계 처리 당연히 내겠죠. 자, 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 DC 제도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5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그럼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50만 원 감소시켜 주시고 차변엔 우리 비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공장 직원이면 제조 원가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분. 자, 그걸 DB라고 얘기합니다. 자, 확정급여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우리 퇴직금의 확정은 누가 시켜줄 것이다? 회사에서 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좌 하나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다? 회사 명의. 그러면 이제 다들 얘기합니다. 아니, 회사 명의로 되어 있으면 회사가 그 돈 뺏었을 수 있지 않아요? 아니, 못 뺐어요, 여러분. 이건 국가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퇴직금 목적으로 가입된 계좌이기 때문에 회사 명의라 하더라도 퇴직금 용도로밖에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돈은 중간에 인출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출이 안 되집니다. 자,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기업인 사용자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적립금을 무엇하겠다? 운용하겠다. 자,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인 DB는 무슨 퇴직금 제도이다? 누적제 퇴직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누적제 퇴직금 제도.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린 아까 DC라고 했었던 부분은 임금 총액을 나누기 12에서 불이백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도 불이백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불이백은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불이백. 자, 적립금의 계산은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누가 있을 것이다? 퇴직금 추계액이 있었죠, 여러분. 퇴직금 추계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 추계액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추계액이 불이백이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다만 이 추계액 기준으로 우리가 작년까지 불입했어요. 그럼 올해 거 불입하면 되죠? 라고 하면 1년치만 더 추가 불입하면 돼요. 소위 말해서. 그럼 이 추계액을 불입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지금 여기에 회사가 무슨 부분, 적립률이라는 부분에 공식을 적용해서 적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적립률은요, 세법에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이 보장법을 세법도 같이 써요. 네. 그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나온 적립률만큼은 무엇 해야 된다? 회사가 불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아마 90%일 겁니다. 70%, 80%, 9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00% 불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불입에 대한 부분을 기업들이 돈이 없다고 계속 안 하니까 이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적립률을 규정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제대로 적립 안 하면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페널티 적용을 해요. 근데 세법적인 페널티가 아닙니다. 네, 다른 쪽에 대한 페널티.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계좌도 하나이고요. 누적대 퇴직금이니까 종업원이 그만둔다는 시점이 들어와야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되겠죠. 그래서 불이백에 대한 적립금은 무엇으로?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 자산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누적대 퇴직금이니까 우리는 모든 종업원이 그만두면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잖아요. 자, 이 통장부채를 결산할 때 우리는 무엇하였다? 아, 우리 이거 설정했었는데요. 라고 해서 설정액이 있으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회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얼마 설정해야 된다? 추계액의 100%를 설정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100%를 설정을 했고요. 근데 어느 부분에 사외에 적립했던 금액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2천만 원이 있다라면 우린 퇴직금 여러분 3천만 원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내에서는 1,000을 주고 사회에서 2천을 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적립률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나와 있지만 회사가 돈이 없으면 적립을 못하고 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100% 설정해놨고 적립률이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은 원래 나가는 퇴직금은 얘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처리를 하되 이 부분은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그 충당부채에서 무엇하는 형태로 차감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에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운용자산은 원래 본연의 성격으로 놓고 보면 무슨 자산이다? 투자자산이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투자자산인데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이에요, 여러분. 없을 땐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우리 어디에? 우리 부채 아래쪽에 기록이 돼서 차감하는 형태로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낸 출제자가 있어요. 다음 중 차감 계정인 거 아닌 거 찾아라.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1, 2, 3, 4, 사지선대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는 뭐로 보는 게 맞다? 차감 계정 일단 보신 게 맞아요. 네, 보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우리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어요. 여기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으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부채 쪽에 가지 않고요. 우리 어디로 간다? 투자자산에 갑니다. 투자자산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지금 현재 얼마인데? 3천이에요, 여러분. 3천.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현재 3천입니다. 그런데 제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불입을 2천만 원 한 게 아니고요. 불입을 4천만 원을 한 거예요, 여러분. 4천만 원.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 여러분. 3천만 원 아래쪽에 4천만 원이 들어오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000이 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입에 대한 사회 적립을 4천만 원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올 때 4천만 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만 기록한다? 3천만 원만 기록을 합니다. 그럼 충당부채의 자리는 뭐가 된다? 0으로 들어오고요. 그럼 여러분 1,000만 원은요? 네, 1,000만 원은 투자자산의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등장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원래 투자자산은 맞지만 우리 재무상태표에 공시될 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감의 형태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감 계정으로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 자, 회계처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이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입 시점부터 이제 등장이 됩니다. 자, 불입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은행에 확정급여형 그러면 DB겠죠. 퇴직연금 얼마 50만 원과 그리고 여러분 은행은 절대로 공짜로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수수료도 받습니다. 그래서 운용수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수수료 10,000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예금은 50만 원 더하기 10,000원만큼 더해서 우리 51만 원이 대변에 감소하겠죠. 자, 그리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용수수료는 무엇으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해 주시고 마무리하실 것.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공장 직원이었다 그럼 제조 원가로, 사무실 직원이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퇴직연금을 맡겼어요, 여러분. 근데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DC 같은 경우 종업원이 그대로 갖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운용 수익이 일종의 이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제 통장에서 못 뺐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통장에 그대로 적립금이 누적적으로 쌓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본에 무엇한다? 우리는 원본에 우리 전입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원본 전입이라는 건 원래 갖고 있었던 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 수익 2만 원이 발생하였음을 통보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운용 수익은 원본에 전입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2만 원만큼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은 퇴직연금 운용수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퇴직연금 운용수익 계정 과목이 없다. 그러면 이자 수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자 수익 쓰는 거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자 수익, 운용수익은 영업하고 관계가 없겠죠, 여러분?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어디에 들어가요? 영업의 수익이죠. 저는 영업의 수익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하나 만들어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험은 운용수익이 발생한 걸 보편적으로 많이 내요. 그리고 회사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걸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회사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아, 수익률이 조금 높은 거로 나 바꿔볼까? 그래서 회사가 바꿨어요. 근데 여러분 원금이 뭐가 된 거예요? 원금이 소실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자가 발생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원금을 까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는 우리 손해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라고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이런 원금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되면 우리는 대변에 차변에 있었던 누구를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우리 무엇해야 된다? 감소시켜야 해요. 그리고 상대 계정 차변에는 누구를 쓸 거냐 문제가 생기죠. 그럼 차변에 이자 비용 쓰냐고요? 아니요. 이때는 이자 비용 절대 못 써요, 여러분. 원금을 깎아먹는데 손해 때문에 나왔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 퇴직연금 무슨 부분? 운용 손실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자 비용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원금의 소실도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보다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을 영업의 수익 계정에 등록해서 쓰시는 게 더 보편적으로 타당해요. 그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용 손실은요. 지금 전산회계 시험에서는 낸 적 없어요. 전산회계 전산세무에서는. 그런데 AT라는 자격증은 원금 소실에 대한 손해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잘 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원금 소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물어보거든요. 제가 지금 실무자들 고문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실무자들 고문이 뭐냐면 업무하면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 수익으로만 배우니까 소실 나온 거를 처리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원금이 줄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쓰시고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손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계정 과목 만들어 써야 되는 거니까 어디 가서 만들어 써야 될까요? 영업에 비용에 계정 과목 하나 만들어 쓰셔야 되겠죠. 제가 만들어 쓰란 얘기는 계정 과목이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종업원이 그만둡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종업원이 그만두면 우리 퇴직금을 줘야 되겠죠. 그럼 그 퇴직금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이 문제를 왜 회계에서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 회계에 금년도 2020년도 기준 2월 달에 이 시험 문제를 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월 달에 합격률이요. 24% 나왔나요? 회계 합격률이 24% 나오면 안 돼요. 실질적 회계는 근 30에서 4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4% 나왔어요. 근데 그 24%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험 문제가 어려웠어요. 네, 분계 문제도 세무거에 대한 세무급수에나 냈던 문제들을 정말 많이 끌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세무에서 내기로 협의가 됐던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출제자들이 이제 시험 범위를 다 이탈해서 내려고 작성을 한 건지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상 냈고요. 저희는 원래 수업은 해야 돼요. 그 수업은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회계도 이제 이것도 다 갖고 가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출제한 부분. 그러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누적제 퇴직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적제 퇴직금이니까 결산할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차감 계정이란 얘기도 했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 회사에 종업원이 그만두면 저희 회계 처리 어떻게 했죠, 여러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지 합계잔액 시산표에 갔다 오세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무엇하셔라? 상계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무엇하면 부족하면 비용 처리하세요. 그 비용은 뭐로 쓰시면 된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부분의 문제를 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하는 회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하진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 좀 상황은 달라서. 근데 있다라고 하면 우선 상계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러면 퇴직금 지급 시점의 내용을 봤더니 김영업 씨가 퇴직금 100만 원을 지금 현재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김영업의 퇴직금 100만 원을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무엇한다? 지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해야죠, 여러분. 우리 퇴직연금 운용자산 어디에 있었어요? 차변에 있었죠, 여러분. 그럼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얼마요? 100만 원을. 자,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장부 금액은 얼마가 있다? 70만 원이 있대요. 자, 이 금액은 합계잔액 시산표에 조회했더니 70만 원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원천징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천징수는 무엇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종업원이 그만두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 있다? 70만 원.
그럼 충당부채와 우선상계하라고 했으니까 우선상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충당부채가 없으면요? 상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상계 해주시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가 부족해요? 30만 원 부족하네요. 자, 이런 부족한 건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하세요. 근데 그 비용은 무슨 비용?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 계정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이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회계도 인제 출제를 했다. 근데 여러분 작년 문제 없었고요. 재작년 문제도 없었어요. 기존엔 출제 안 했고요. 2020년도에 최초 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무는 당연히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무는 당연히 나오는 문제이고 회계까지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기타 충당부채 좀 보겠습니다. 자, 기타 충당부채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말고도 다른 충당부채도 있더라라는 부분. 그래서 무슨 부분? 판매 보증에 대한 충당부채가 있고 하자 보수에 대한 충당부채가 있더라. 자, 그래서 판매 보증 충당부채는 우리 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우리 무슨 부분? 수리나 보상이라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이거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가전제품 구입하시거나 자동차 구입하시면 계약서 보시면 여러분 AS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AS 기간만큼은 무상수리 뭐 또는 뭔가 하자가 있으면 우리 니콜제이에서 보상해주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하고 관련돼서 미리 만들어 놓는 충당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차변엔 누가 등장하고요. 우리는 판매 보증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만들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변에 등장하는 비용 계정은 여러분 실제 어떤 계정이 들어오든 회사마다 설정해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 계정 대변에는 우리 지금 배우시는 판매, 보증, 충당, 부채라고 하는 걸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리나 보상이 이루어지면 대변에 있었던 판매, 보증, 충당 부채를 상계해서 정리하겠다의 관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하자 보수에 대한 충당 부채는 건설업에서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에 사실 수도 있고 주택에 사실 수도 있을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에 대해서 아파트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설이 끝나고 입주자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보면 어떤 부분은 AS 기간이 하자 보수에 대한 기간이 5년, 어떤 경우는 3년, 어떤 경우는 2년 이렇게 명기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건설을 진행했던 회사는 그 하자 보수에 대비해서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을 미리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때 쓰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때 쓰는 부분. 그럼 이 부분도요, 차변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하자 보수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 하나 만들 거고요. 상대 계정 대변에는 하자, 보수, 충당, 부채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정리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모두 다 언제 한다? 결산 시점에 합니다. 시험 문제 냈냐고 물어보신다라면 이런 충당부채가 있다 정도는 회계급수까지 냈고요. 그리고 세무에서는 회계 처리를 낸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판매 보증이나 하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요. 세법에서 인정하느냐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이 충당부채 두 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 지금 회계 처리는 하지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있다라는 거. 자, 회계는 원칙적으로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타 비유동부채. 자, 기타 비유동부채에 장기차입금, 그리고 임대보증금, 장기미지급금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장기차입금은 뭐라고 보시면 될까요? 우리 차입금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온 거. 그런데 나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그 돈을 몇 년 뒤에 갚는다? 우리 1년 이후에 갚는다. 그래서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채무라면 장기차입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그냥 장기차입금인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여러분, 우리 앞에서 무슨 보증금 하나 배웠죠? 임차보증금 배웠죠? 자,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누구의 돈이다? 우리 세입자인 임차인의 돈이다. 그래서 임차인의 돈이기 때문에 실제 임차인이 우리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돈을 넣어주고 기간이 만료가 되면 무엇할 수 있다? 반환받아서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의 돈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무슨 처리해라? 자산 처리해라. 라는 얘기겠죠. 근데 제가 집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저는 임대인의 입장이 되죠. 그럼 저는 지금 이 사람한테 받은 돈을 무엇할 거예요? 돌려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임대인은 자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받은
보증금을 임대보증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환 조치해야 되니까 얘는 자산이 아니라 뭐가 된다? 갚을 빚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받은 보증금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보증금 해놨다가 임차인한테 추후에 무엇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자, 장기 미지급금이요. 이런 미지급금 앞에 장기자가 붙었어요. 그럼 우리 미지급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무. 그런데 상환 기일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다라면 우리는 장기 미지급금이다 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비유동부채 수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비유동부채 부분에 우리 뭐 지금 장기 차입금 이런 걸 틀릴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우리 충당부채 의미는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연금제도는 우리 이론적인 부분, 실계적인 부분 모두 다 출제를 하고요. 실제 현실에 가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퇴직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실제 이 분계는 무조건 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래서 시험의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는 그 부분들 무조건 갖고 가셔라. 그리고 이게 실무적으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격증 준비 다 끝나고 추후에 실무적인 얘기는 퇴직금 제도 얘기하면서 입사했을 때 처리할 부분, 그리고 퇴사했을 때 처리할 부분들 내용 정리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저희는 자본으로 다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